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더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언가가 가로막으면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상황이 불리해질수록 심장이 더 빨리 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극한의 상황을 즐기는 걸까요? 아니면 시시한 게임에는 애초에 관심조차 없는 걸까요? 그런데 한 나라 전체가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그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도대체 어떤 체질이기에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대국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넓은 땅과 많은 인구가 필요합니다. 풍부한 지하자원도 국력을 키우는데 필요하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인도, 브라질, 베네수엘라,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까지 이 나라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자원도 넘칩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들은 여러분이 말한 그 조건을 갖추고도 강대국이 되지 못했을까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국제정치경제학 석좌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마이클 브래드포드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 지정학적 리스크, 국가 산업화 모델을 연구하고 있고 백악관과 국방부 정책 자문 역할도 하고 있죠. 그 조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나라들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나라, 베네수엘라입니다. 석유 매장량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한때 중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유럽 여행을 다니고 미국산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마트 진열대가 텅 비어 있고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하루 세 끼를 챙기는 게 사치가 된 나라입니다. 석유는 지금도 땅속에 있는데 국민은 굶고 있죠. 석유가 들어오는 순간 제조업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면 자국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환율이 강해지면 수입이 쉬워집니다. 수입이 쉬워지면 국내 생산은 가격 경쟁에서 밀려납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기술이 사라지고 인재들이 다른 길을 찾습니다. 유가가 흔들리는 순간 버텨줄 산업이 아무것도 없으니 나라 전체가 같이 무너집니다.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돈이 너무 쉽게 들어와서 망한 겁니다. 여기서 미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마약 밀수 혐의로 기소했고 반정부 인사를 합법적 대통령으로 공식 승인했습니다. 석유 자산 동결, 제재, 경제 압박이 뒤따랐죠. 그리고 결국 마두로는 체포됐습니다. 물론 미국의 개입이 베네수엘라를 망하게 한 원인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스스로 제도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미국이 흔들 여지도 없었을 겁니다. 약한 제도는 외부의 압력에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튼튼한 제도를 가진 나라는 미국이 흔들려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석유가 만든 게 아니라 석유를 제대로 다룰 제도가 없었던 게 만든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석유 수익으로 제조업에 투자하면 되지 않나요? 노르웨이는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로 운용해서 성공하지 않았나요? 좋은 지적입니다. 노르웨이는 성공했죠. 그런데 노르웨이와 베네수엘라의 차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나요? 노르웨이는 석유가 나오기 전부터 강력한 제도와 법치가 있었습니다. 석유는 그 위에 얹혔을 뿐이죠. 베네수엘라는 반대였습니다. 제도가 약한 상태에서 석유가 터졌고 석유 수익은 국민 전체의 것이 아니라 권력을 쥔 자들의 것이 됐습니다.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퍼주기 정책이 쏟아졌고 투자는 사라졌습니다. 자원은 제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제도가 없으면 자원은 독이 됩니다. 두 번째 나라, 콩고민주공화국입니다. 코발트, 구리, 다이아몬드. 땅을 파면 미래 산업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코발트, 세계 매장량의 절반 이상이 이 나라 땅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평균 수명은 60세가 되지 않고 국민 대다수가 하루 2달러 이하로 살아가고 있죠. 광산을 통제하는 자가 권력을 갖습니다. 권력을 갖기 위해 무장 세력이 생기고 무장 세력이 광산을 차지합니다.
자원은 세금이 아니라 약탈로 들어오고 약탈은 법치를 부숴도 돈이 되니 제도가 자랄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가 성장하는 대신 내전이 성장합니다. 자원이 부가 아니라 전쟁의 연료가 된 겁니다. 세 번째 나라, 아르헨티나입니다. 광활한 평원, 세계적인 농축산 수출국이고 한때 세계 상위권 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십 년째 반복되는 경제위기와 국가부도 초인플레이션입니다. 굳이 어렵게 기술을 개발하지 않아도 농산물이 돈을 벌어다 줬으니 산업을 다각화할 이유가 없었죠. 위기가 오면 대응할 카드가 없었고 그 빈자리를 포퓰리즘 정치가 채웠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분배를 두고 싸우는 나라에서 공장과 연구소는 늦게 자랍니다.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도 다르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수익이 경제를 지탱하지만 동시에 제조업을 왜곡합니다. 군사력과 기초과학은 강하지만 그 기술이 국민의 삶과 산업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상업화 생태계가 약하면 기초과학이 아무리 강해도 국민이 먹고 사는 고부가 산업은 얇아질 수밖에 없죠. 브라질은 자원과 농업이 강하니 산업 고도화의 압박이 약합니다. 넓은 국토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물류 비용, 관료 비용, 인프라 비용을 폭발시킵니다. 기업이 브라질에서 사업을 하려면 복잡한 세제와 관료주의에 시간과 돈을 갉아먹힙니다. 이걸 브라질 비용이라고 부르죠. 멕시코는 미국 바로 옆이라는 위치가 축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공장은 쉼없이 돌아가도 그 공장의 두뇌는 어디에 있나요? 설계는 미국에 있고 핵심 부품은 외국에서 옵니다. 공장은 돌아도 기술 근육은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조립은 하지만 창조는 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성공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원이, 땅이, 농업이 버텨줬으니까요. 버틸 수 있으면 절박해지지 않습니다. 절박하지 않으면 혁신하지 않고 혁신하지 않으면 강해지지 않습니다. 풍요는 성장의 엔진이 아니라 선택을 미루는 마취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장점도 없고 약점 투성이인 나라가 있습니다. 땅도 좁고 자원도 없습니다. 사방에서 맹수처럼 이 나라를 노리고 있죠.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집어삼켜질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성공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나라입니다. 바로 한국이죠. 한국은 지금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을 쥐고 있습니다. 세계 조선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컨텐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 안에, 여러분이 타는 자동차 안에 한국의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나라를 완전히 다시 보게 될 겁니다. 한반도 지도를 보십시오. 북쪽엔 전쟁이 멈춰 있습니다. 총성은 없지만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상태이죠. 서쪽엔 14억 인구를 가진 나라가 한국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동쪽엔 한때 한국을 강제로 병합했던 나라가 여전히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죠. 이 나라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과거엔 차지하려 했고 지금은 견제하려 하죠.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너무 가까워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우는 걸 원하지 않죠. 일본은 한국의 기술력이 자국을 추월하는 속도를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긴장을 높이고 있죠. 사방이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고 국가가 먼저 보이십니까? 아니면 충돌 지점이 먼저 보이십니까? 강대국 사이에 끼인 나라는 역사적으로 세 가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분할되거나 종속되거나 전쟁터가 되거나. 폴란드를 보십시오. 주변 강대국들에게 수백 년에 걸쳐 분할되고 점령당했죠.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순간 국토가 전쟁터가 됐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끼인 나라의 운명은 대개 이렇게 끝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강한 편을 선택하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강대국이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줄을 서는 게 아니라 줄의 장력 자체를 설계한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에 완전히 붙는 순간 다른 쪽에 적이 되죠. 그러니 협상력을 키울 수밖에 없었고
정보력을 키울 수밖에 없었고 타이밍을 읽는 감각을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교가 선택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죠. 포위는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도망치는 자와 규칙을 설계하는 자. 한국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정학적 조건에서 더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분단입니다. 한국은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닙니다. 멈춰 있는 나라이죠. 휴전은 평화가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열릴 수 있는 전쟁이 상시 대기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조건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그 긴장 상태가 오히려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요? 국방비 부담이 상당할 텐데요. 당연히 부담이죠.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담이 만들어낸 다른 결과에 주목합니다. 전쟁이 멈춰 있는 나라에서 실수의 비용은 얼마일까요? 일반적인 나라에서 공장 불량률이 높으면 클레임이 들어오고 손해배상을 하죠. 그런데 군사 장비에서 불량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습니다. 나라가 흔들리죠. 한국의 군사 체계가 요구하는 품질 기준은 일반 산업과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산업 전반으로 번졌죠. 대충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가 된 겁니다. 한국의 제조업은 시장이 아니라 위협으로부터 품질을 배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위기가 오면 움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위기가 상수이죠. 항상 움직여야 합니다. 평시라는 개념이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이 상시 긴장 상태가 한국에 박아 넣은 것이 있죠. 체계, 동원, 보고, 결정 속도. 이 네 가지가 국가 시스템 깊숙이 박혔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천재성이 아닙니다. 반복 훈련으로 만들어진 집단적 숙련이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 대가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진 거 아닌가요? 평생 전쟁 직전의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정상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나요? 맞습니다. 가혹한 조건이죠. 하지만 역사는 가혹하다고 해서 봐주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은 그 가혹한 조건에서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방어에 돈을 쓰는 나라로 남지 않았죠. 무기를 사는 나라에서 무기를 만드는 나라로, 그리고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로 스스로를 바꿨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세계 무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죠. 폴란드는 한국산 자주포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럽 언론이 깜짝 놀랐습니다. 계약 규모도 규모지만 납기 속도와 가격 경쟁력이 기존 유럽 강국들을 압도했기 때문이죠. 호주는 한국산 보병 전투차를 선택하면서 독일, 미국 제품을 제쳤습니다. 그리고 잠수함 분야를 보십시오. 잠수함은 오랫동안 독일이 세계 시장을 지배해온 영역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신뢰가 독일 잠수함의 브랜드였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 바로 그 독일과 정면으로 경쟁하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노르웨이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과 독일이 맞붙었습니다. 냉전 시대 미국산 무기를 받아쓰던 나라가 지금은 유럽의 전통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무기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방산 수출 순위도 불과 몇 년 사이 무섭게 치솟고 있죠. 이 속도라면 머지않아 세계 최상위권 방산 수출국 자리가 현실이 될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한국은 공포를 예산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공포를 기술로 바꿨죠. 안보 위협이 성장의 방해물이 아니라 기술 축적의 강제 장치가 된 겁니다. 위협이 클수록 기술이 정밀해졌고 기술이 정밀해질수록 산업 경쟁력이 올라갔죠. 보통 나라는 약점을 숨깁니다. 약점을 드러내는 순간 시장이 불안해지고 외교가 흔들리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약점을 숨기지 않습니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한 체계를 갖췄다고 증명해버리죠. 위협을 견디는 나라가 아니라 위협을 설계로 바꾸는 나라가 된 겁니다. 한국의 지정학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운영 방식 자체를 진화시킨 엔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한국이 위협을 기술로 바꾸는 이 방식, 과연 현대에 갑자기 생겨난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현대의 이야기가 아니죠. 한국은 오래전부터 통로를 요새로, 결핍을 시스템으로 바꿔온 나라였습니다.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지금부터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겠습니다. 위협을 기술로 바꾸는 이 방식,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했을까요? 20세기에 갑자기 생겨난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수백 년,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패턴이죠. 한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한국은 매번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설계했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반도의 지형을 보십시오. 국토의 70%가 산지입니다. 평야가 넓지 않고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들판에서 맞붙는 전투에 구조적으로 불리한 땅이죠. 수나라, 당나라, 몽골.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이 한반도를 향해 쳐들어왔습니다. 병력 규모만 봐도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들판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산성을 촘촘히 구축하고 적의 보급선을 끊었습니다. 들판을 비워버리는 청야 전술로 대군을 굶겼죠. 불리한 지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지형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꿔버린 겁니다. 안시성 전투를 보십시오. 당 태종이 직접 이끈 수십만 대군이 안시성 하나를 넘지 못했습니다. 동아시아를 제패한 당나라의 황제가 산성 하나에 막혀 발길을 돌려야 했죠. 병력이 부족하면 지형을 요새로 만들면 됩니다. 들판이 없으면 산을 성벽으로 만들면 되죠. 그리고 병력의 열쇠는 화력으로 메웠습니다. 화차를 보십시오. 한 번에 수백 발의 화살을 날리는 다연장 발사 무기입니다. 병사 한 명이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구조죠. 거북선을 보십시오. 세계 최초의 철갑군함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 수군은 거북선의 존재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배가 불에 타지 않는다는 게 당시로선 상상 밖의 일이었으니까요. 병력이 부족하면 화력을 설계하고 지형이 불리하면 지형을 요새로 바꿉니다. 이게 한국이 수천 년간 반복해온 선택이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 사이의 통로입니다. 이 위치는 언제나 강대국의 압력을 받는 조건이죠. 중국의 문화가 밀려오고 북방 유목민의 군사력이 밀려오고 일본과의 교류와 충돌이 반복됩니다. 약한 나라였다면 그냥 흡수됐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받아들이되 복제하지 않았죠. 재해석하고 재조합해서 오히려 내보냈습니다. 장보고를 보십시오. 9세기 신라의 해상 무역상입니다. 청해진을 근거지로 삼아 당나라와 일본을 잇는 해상 네트워크를 장악했죠. 단순한 무역상이 아닙니다. 동아시아 해상 물류의 허브를 설계한 인물입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눌려 사라질 수도 있었던 위치를 오히려 동아시아 전체를 연결하는 중심으로 바꿔버린 거죠. 가야의 철기 문화를 보십시오. 가야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 결국 역사에서 사라졌죠. 그런데 가야가 만들어낸 철기 기술은 일본까지 전해졌습니다. 나라는 사라졌어도 기술은 남았고 그 기술이 동북아시아 전체의 문명을 바꿨죠. 통로는 침략의 길이 아니라 연결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걸 수천 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땅이 좁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토를 넓힐 수 없으면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국이 선택한 건 기록이었습니다. 혹시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걸 들어본 분 있나요? 조선 518년의 역사를 빠짐없이 기록한 문서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 신하들의 논쟁, 정책의 시행과 실패까지 모두 담겨 있죠. 그것도 왕이 직접 열람할 수 없게 제도로 막았습니다. 권력자가 기록을 고칠 수 없도록 설계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의사결정의 데이터베이스이자 시행착오의 축적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국가적 시스템이죠. 승정원일기는 더 놀랍습니다. 왕의 하루 일과를 분 단위로 기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단일 역사 기록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금속 활자를 보십시오. 구텐베르크보다 앞서 금속 활자를 발명한 나라가 한국이죠. 직지심체 요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이 한국에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활자는 지식의 보급 속도를 바꾸고 지식이 빠르게 퍼지면 표준화가 빨라지고
표준화가 빨라지면 국가 운영의 효율이 올라가죠. 땅이 좁으면 통치의 정밀도를 높이면 됩니다. 감이 아니라 기록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현대 한국에 그대로 이어졌죠. 한국이 반도체 공정을 설계할 때, 조선소에서 납기를 관리할 때, 방산 장비의 품질을 검증할 때 작동하는 그 정밀함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수나라, 당나라, 거란, 몽골, 왜구,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반도는 주기적으로 침략을 받았습니다. 끊임없는 외침 속에서 무너진 적도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매번 임시방편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체계를 만들었죠. 봉수 시스템을 보십시오. 산 정상에서 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봉화 네트워크입니다. 적이 침입하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수도까지 몇 시간 안에 신호가 전달되죠. 이건 단순한 통신이 아닙니다. 국가 전체가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조기경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실패도 기록했습니다. 임진왜란에서 조선은 초반에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기록하고 분석했죠. 어디서 무너졌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패가 데이터가 된 겁니다. 위기를 기억하는 국가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의 이 패턴이 다른 나라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뭔가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위기가 지나가면 잊어버립니다. 위기는 이벤트이고 이벤트는 끝나면 사라지죠. 그런데 한국은 위기를 이벤트로 보지 않았습니다. 학습의 기회로 봤죠. 매번 쌓고 매번 기록하고 매번 더 정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위기가 반복될수록 국가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해진 겁니다. 불리한 지형은 요새가 되고 흡수될 위험은 플랫폼 전략으로 바뀌고 자원이 부족하면 시스템에 집착하고 반복되는 위기는 매뉴얼이 됩니다. 한국은 위기를 견딘 나라가 아닙니다. 위기를 설계로 바꿔 누적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패턴은 현대에 와서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땅에서 자원을 캐낼 수 없었던 나라가 다음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세계 자원 지도를 보십시오. 중동엔 석유가 넘칩니다. 호주와 브라질엔 철광석이 산처럼 쌓여 있죠. 남미엔 전기차 시대의 핵심 원료인 리튬이 매장돼 있습니다. 아프리카엔 코발트와 히토류가 땅속에 가득하죠. 그런데 한반도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한 학생이 실수하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땅을 믿지 않았습니다. 공정을 믿었죠. 자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명제를 정면으로 부숴버린 나라입니다. 자원이 없어서 더 정교해질 수밖에 없었고 더 정교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강해진 나라죠. 채굴하는 나라와 전환하는 나라는 다릅니다. 채굴하는 나라는 땅에서 꺼내서 팝니다. 전환하는 나라는 사온 원료를 전혀 다른 것으로 바꿔서 팝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전환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 강제된 선택이 결국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제조국가 중 하나로 만들었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세계 최대 규모의 정유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야기입니다. 원유는 그냥 팔면 원유입니다. 그런데 그걸 분해하고 정제하고 소재화하면 완전히 다른 것이 됩니다. 플라스틱이 되고 화학 소재가 되고 첨단 산업의 원료가 되죠. 원유 한 배럴의 가치와 그걸 가공한 제품들의 가치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 차이에 집중했습니다. 원유를 파는 나라는 유가가 떨어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원유를 가공하는 나라는 유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원가가 낮아져 경쟁력이 올라가죠. 약점이 구조적으로 강점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한국은 석유를 수입하지만 석유의 미래 형태를 수출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에너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석유와 가스를 거의 전량 수입하는 나라에서 에너지 가격은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국가 생존의 변수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 공장이 멈춥니다. 유가가 폭등하면 한국 산업 전체가 흔들리죠. 그 공포가 한국을 움직였습니다. 에너지의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면 기술을 통제해야 합니다.
한국이 선택한 답은 원자력이었죠. 처음엔 기술을 수입했습니다. 설계도를 받아오고 부품을 사오고 외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해체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설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에너지를 수입하던 나라가 에너지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한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석유가 넘쳐나는 나라가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에 원전 건설을 맡겼습니다. 그것도 프랑스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이 수주했죠. 원전은 단순한 발전소가 아닙니다. 수만 개의 부품, 수십 년에 걸친 안전 기준, 인력 훈련 시스템, 사고 대응 프로토콜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증명해야 하는 국가급 시스템 공학의 총체입니다. 한국은 그걸 해냈고 그 능력이 이후 모든 정밀 제조 산업으로 번졌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철이 없는 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을 만든다는 게 가능할까요? 한국은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철광석은 어디서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급 철강으로 바꾸는 공정은 아무나 만들 수 없죠. 한국은 원료 경쟁을 포기하고 품질 경쟁으로 갔습니다. 포스코가 만들어낸 고급 철강은 한국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의 뼈대가 됐고 그 소재의 품질이 한국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을 밑에서 떠받쳤습니다. 원료는 수입하면 됩니다. 그러나 공정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핵심 광물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배터리나 반도체에 들어가는 리튬, 코발트 같은 건 한국에 없잖아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죠. 리튬, 니켈, 코발트.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의 핵심 원료들입니다. 한국엔 없습니다. 공급망이 끊기면 배터리 산업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이죠. 그런데 한국은 이 문제를 전혀 다른 방향에서 풀었습니다. 한번 들어온 자원을 끝까지 돌려 쓰는 나라가 된 겁니다. 도시광산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나요? 버려진 전자제품 안에는 금, 은, 희토류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광산처럼 캐내는 기술이죠. 한국은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과 전자폐기물에서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자원을 수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들어온 자원을 다시 쓸 수 있으면 그건 사실상 새로운 광산을 만드는 것과 같죠. 이건 단순한 환경 기술이 아닙니다. 공급망 안보 기술입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미래 산업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선택한 전쟁 같은 기술이죠. 그리고 한국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구조 자체를 바꾸기로 한 겁니다. 풍요로운 나라들은 에너지 전환을 미룹니다. 지금 당장 석유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바꾸자고 하죠. 그런데 한국은 그 말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에너지를 사오는 나라에서 에너지 가격은 늘 위협이었고 그 위협이 한국을 다음 에너지로 먼저 뛰어들게 만들었습니다. 배터리와 수소입니다. 배터리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술이고 수소는 에너지를 운반하는 기술이죠. 한국은 두 분야 모두에서 세계 최상위권 기술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십시오. 에너지가 없어서 고통받던 나라가 에너지의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풍요는 전환을 늦추고 결핍은 전환을 앞당깁니다. 자원 부국들이 아직 망설이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음 판을 깔고 있었죠. 여러분, 한국의 패턴이 보이십니까? 땅에서 캐낼 수 없으면 공정으로 만들고 살 수밖에 없는 자원은 끝까지 돌려쓰고 지금 없는 에너지는 미래 기술로 대체합니다. 한국은 자원을 소비한 나라가 아니라 자원을 설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결핍은 자원만이 아니었습니다. 길이 막혀 있었죠. 대륙으로 가는 길이 끊긴 나라가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다였습니다. 한반도 지도를 다시 보십시오. 북쪽에 선 하나를 긋습니다. 휴전선이죠. 이 선 하나가 한국을 반도가 아닌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저 선 너머에 있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유럽으로 이어지는 육상 실크로드도 전부 막혀 있죠.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내륙 무역도 유라시아 연결도 전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다를 접하고 있는 나라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단순히 고기잡이 수준으로 활용하고 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바다가 없으면 굶는 나라였으니까요. 그 절박함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수 시장은 작고 자원은 없고 대륙으로 나가는 길은 막혔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성립하는 나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단 하나죠. 밖으로 팔아야 합니다. 그것도 빠르게, 싸게, 정확하게. 바다는 그 순간부터 단순한 운송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생존 시스템이 된 겁니다. 조선업 이야기를 해보죠. 한국이 조선업을 시작할 때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철강도 수입해야 하고 에너지도 수입해야 하고 기술도 없는 나라가 배를 만든다고 했으니까요. 당시 조선업의 강자는 영국이었고 일본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기술과 노하우가 쌓인 나라들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배를 만드는 방식 자체를 바꿨죠. 선박을 큰 덩어리로 나눠서 동시에 만들고 조립하는 블록 공법을 극한까지 밀어붙였습니다. 한 척의 배가 완성되는 시간이 짧아질수록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죠. 납기를 맞추는 능력이 곧 신뢰가 되고 신뢰가 쌓이면 더 어려운 배를 수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영국을 제쳤습니다. 그렇게 일본을 따라잡았죠. 그리고 중국이 저가 공세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수주가 끊기고 구조조정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심각한 위기를 겪었죠. 그런데 그 위기가 한국 조선업을 어디로 밀어넣었는지 보십시오. 저가 경쟁을 포기하고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완전히 올라선 겁니다. 중국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영역으로 이동했죠. 위기가 또다시 업그레이드의 계기가 된 겁니다. 그 정점이 LNG 운반선입니다. 영하 163도의 액화 천연가스를 담아 수만 킬로미터를 항해하는 배입니다. 단 0.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구조물이죠. 탱크 안의 온도 변화 하나가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배입니다. 세계에서 이 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LNG선이 그렇게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면 왜 다른 나라들은 뛰어들지 않는 건가요? 뛰어들려고 했죠. 중국이 수년째 LNG선 기술을 확보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만드는 기술은 설계도를 사온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수천 명의 숙련 용접공이 필요하고 극저온을 버티는 소재를 다루는 경험이 필요하고 그 모든 공정을 오차없이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이건 10년, 20년에 걸쳐 실패를 반복하며 몸에 새겨넣은 기술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조선은 철판을 붙이는 산업이 아닙니다. 수만 개 부품을 오차없이 맞추는 국가급 공정 능력이죠. 그리고 그 능력이 한국 제조업 전체의 근육을 키웠습니다. 항만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바다로 나가기로 했다면 나가는 문이 빨라야 합니다. 항만이 느린 나라는 수출이 느리고 수출이 느리면 거래가 끊기죠. 한국은 항만을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속도와 신뢰의 플랫폼으로 만들었습니다. 컨테이너 처리 속도, 24시간 운영 체계, 터미널 자동화, 물류 정보 시스템의 디지털화. 부산항이 세계 최상위권 환적 허브가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항만의 속도를 끌어올린 거죠. 항만은 배가 드나드는 곳이 아닙니다. 신뢰가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조선과 항만을 따로 보지 않았습니다. 조선, 해운, 항만, 물류정보 시스템을 하나의 패키지로 끌고 갔죠. 배를 만들고 그 배로 물건을 나르고 항만에서 빠르게 처리하고 전 과정을 디지털로 연결합니다. 운송비를 낮추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되는 구조죠. 거리를 압축하면 시장이 커집니다. 한국은 바다를 통해 세계를 가까이 당겨온 겁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분단으로 대륙이 막힌 건 분명히 한국에게 저주였습니다. 유라시아 시장과의 연결이 끊겼으니까요. 그런데 그 저주가 한국을 더 일찍, 더 깊게 해양 세계화로 밀어넣었죠. 대륙으로 걸어갈 수 없으니 배로 전 세계와 연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강제된 선택이 한국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만들었죠. 한국은 길이 막힌 나라가 아닙니다. 길을 새로 만든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다로 세계와 연결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이 적은 인구로 이 속도를 어떻게 유지했을까요? 한국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세계 인구 그래프를 보십시오. 미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거대한 막대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작은 막대 하나가 있죠. 한국입니다. 5천만 명입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최소한 인구 1억 이상은 되어야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실제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내수 시장의 규모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조건으로 꼽죠. 그런데 한국은 그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비결은 하나입니다. 밀도입니다. 한국의 전략은 규모가 아니라 밀도였습니다. 사람의 밀도, 시스템의 밀도, 공정의 밀도. 이 세 가지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거대한 나라들과 같은 링에서 싸울 수 있는 체급을 만들어낸 겁니다. 내수 시장 이야기부터 해보죠. 시장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국내에서만 잘 팔아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품질이 조금 떨어져도 납기가 조금 늦어도 국내 고객들은 대안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사죠. 미국 기업들이 오랫동안 내수에 안주하다 경쟁력을 잃은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풍요가 혁신을 선택으로 만든다는 건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국은 그 안전망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내수만으로 기업이 클 수 없는 구조였으니 처음부터 세계 기준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품질, 납기, 사후 대응이 수출용 옵션이 아니라 기본값이 된 겁니다. 클레임 한 번이 곧 퇴장을 의미하는 구조에서 조직은 자연스럽게 표준화로 향합니다. 거래처 하나를 잃으면 대체할 국내 시장이 없으니까요. 작은 내수 시장은 보호막이 아니라 세계 기준을 강제로 내장시키는 채찍이었죠. 인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구가 적으면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제에서 이건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런데 한국은 이 문제를 노동력을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사람 한 명이 만들어내는 가치의 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풀었습니다. 한국은 인구를 키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고급화했죠. 개인의 노력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기술 인력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든 겁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교육열이 학교로, 직업훈련으로, 현장 숙련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부모 세대가 선택한 건 단순한 자식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사람이 곧 자원이라는 생존 감각이 사회 전체에 박혀 있었던 거죠. 그 결과 한국의 인구 대비 연구 인력 비율, 특허 출원 밀도는 세계 최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천재가 아닙니다. 집단적 개선 능력입니다. 매일 조금씩 고치고 그걸 표준으로 박아넣는 문화죠. 특허는 화려한 발명의 기록이 아닙니다. 개선의 흔적입니다. 한국은 그 개선을 문화로 만들었고 그 문화가 산업의 속도를 만들었습니다. 땅이 아니라 머리로 국력을 만드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런데 사람의 밀도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공정의 밀도도 높여야 했죠. 한국이 선택한 방법은 자동화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자동화는 선진국의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생존 장치였죠. 한국 공장의 경쟁력은 사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실수를 시스템이 못하게 만들어서입니다. 불량 하나가 납기를 망치고 납기가 망가지면 계약이 끊깁니다. 계약이 끊기면 회사가 문을 닫죠. 이 공포가 공정을 사람 손에서 센서와 데이터로 옮겨가게 만들었습니다. 품질이 개인의 숙련이 아니라 국가적 습관이 된 겁니다. 그 결과 한국은 산업용 로봇 밀도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수에서 한국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죠. 이건 자랑이 아니라 생존의 흔적입니다. 좁은 국토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좁고 인구가 밀집된 나라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낮아지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에 깔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의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좁은 국토가 그걸 가능하게 했고 그 인프라가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의 토대가 됐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확산 속도입니다. 기술이 강한 나라와 기술이 빨리 퍼지는 나라 중 누가 이길까요? 후자입니다.
기술은 퍼져야 경쟁력이 됩니다. 한국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일부만 쓰는 나라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빠르게 흡수해 생활 표준으로 바꾸는 나라입니다. 인터넷 뱅킹, 모바일 결제, 비대면 행정. 한국에서 이것들이 표준이 된 속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죠.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사회가 얼마나 빨리 흡수하느냐가 결국 그 나라의 혁신 속도를 결정합니다. 한국은 그 흡수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자정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작은 나라일수록 행정 비효율은 치명적입니다. 서류 한 장의 지연이 기업의 납기로 번지고 납기 지연은 계약 파기로 이어지죠. 한국은 행정 자체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바꿨습니다.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전자정부 발전 지수에서 한국은 수년째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배우러 오고 수출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있죠. 전자정부는 편의가 아닙니다. 국가가 빠르게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다른 작은 나라들도 이 전략을 따라하면 되지 않나요? 따라할 수 있다면 이미 했겠죠. 밀도 전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밀도를 높이려면 세대를 거친 교육 투자가 필요하고 공정의 밀도를 높이려면 수십 년의 실패와 개선이 쌓여야 합니다. 시스템의 밀도는 위기를 겪으면서 강제로 몸에 새겨지는 거죠. 한국이 가진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기술을 만들어낸 사회의 반응 방식입니다. 그건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인구가 적어서 약한 게 아닙니다. 인구가 적어서 더 정교해졌습니다. 인구 5천만이라는 한계 앞에서 한국이 선택한 건 포기가 아니라 밀도였습니다. 사람의 밀도를 높이고 시스템의 밀도를 높이고 공정의 밀도를 높였죠. 그 결과 작은 나라가 거대한 나라들과 같은 링에서 싸울 수 있는 체급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은 규모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밀도로 승부했고 속도로 누적했고 표준으로 고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왜 어떤 나라는 끝내 조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나라는 설계로 올라가는 걸까요? 그 결정적 차이는 기술도 자원도 인구도 아닙니다.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같은 위기를 맞았을 때 누가 이길까요? 더 부유한 나라일까요? 더 큰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더 빨리 구조를 바꾸는 나라가 이깁니다. 국가는 거대한 몸입니다. 위기란 바이러스고 생존은 면역 반응의 속도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세상에서 면역 반응이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의 진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기술도 자원도 지정학도 아닙니다. 위기가 왔을 때 사회 전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집단 반응 메커니즘입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외환위기입니다. 국가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환율이 폭등했고 신용이 무너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 어떤 나라도 이 상황에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 국민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금을 꺼내 들고 줄을 섰습니다. 금반지, 금목걸이, 돌잔치 때 받은 금부치, 결혼 예물로 간직하던 금. 가정마다 소중하게 보관하던 것들을 꺼내 들고 나온 겁니다. 단순한 감동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 사회가 가진 집단 반응 능력의 증거입니다. 금의 무게가 나라를 구한 게 아닙니다. 국민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가를 낮추고 품질을 올렸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한국 기업들을 완전히 다른 체급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 구조는 위기 이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고도화됐습니다. 외환위기는 한국에게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강제 업그레이드였죠.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그건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 때문 아닌가요?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문화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집단주의와 생존형 합리성은 다릅니다.
집단주의는 개인을 억압하는 구조이지만 생존형 합리성은 개인이 스스로 계산해서 집단적 행동을 선택하는 겁니다. 한국 국민들이 금을 꺼낸 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진다는 냉정한 계산이었죠. 그 계산이 사회 전체에서 동시에 작동한 겁니다. 이제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처음 경험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빠르다는 겁니다. 배달이 빠르고 업무 처리가 빠르고 공사가 빠르고 의사결정이 빠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한국인의 조급한 성격 탓으로 돌리죠. 틀렸습니다. 한국의 속도는 성격이 아닙니다. 프로세스의 집단 학습입니다. 공장 라인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 공장에서는 누가 잘못했느냐를 먼저 따집니다. 한국 공장에서는 왜 멈췄느냐를 먼저 파고들죠. 책임 소재보다 원인 제거가 먼저입니다. 그 습관이 공정 개선 속도를 만들고 공정 개선 속도가 납기 경쟁력을 만들고 납기 경쟁력이 수출 계약을 유지시킵니다. 조직 운영도 마찬가지죠. 결제 체계가 짧고 목표가 명확할 때 실행 속도는 폭발합니다. 불만이 있어도 일단 적응하고 나중에 고치는 순서로 움직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다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와 일단 움직이며 고치는 나라의 차이가 10년, 20년이 지나면 엄청난 체급 차이로 벌어지죠. 그리고 한국의 교육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밤 11시가 넘어도 학원가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주말에도 도서관은 학생들로 가득하죠. 이걸 보고 많은 외국인들이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힘들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저는 이 현상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건 한국의 생존 전략입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부모 세대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 지금의 소비를 줄이고 미래의 능력에 걸어버리는 선택이었죠. 이 선택이 수십 년간 반복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고밀도의 인적 자본을 가진 나라 중 하나가 됐습니다. 대졸 비율, 이공계 인력 비율, 연구개발 투자 비율에서 한국은 꾸준히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광산 대신 교실을 선택했고 원유 대신 사람을 키웠습니다. 한국의 납기 문화도 짚어야 합니다. 한국 중소기업 현장에서 납기는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납기가 곧 생존이죠. 한번 납기를 어기면 거래처를 잃습니다. 거래처를 잃으면 회사가 흔들립니다. 이 공포가 현장 전체에 박혀 있습니다. 납기를 지키기 위해 밤을 새우고 납기를 지키기 위해 품질을 올리고 납기를 지키기 위해 공정을 개선합니다. 그 긴장감이 쌓여서 한국 제조업의 신뢰가 됩니다. 시간이 곧 신뢰라는 생활 감각이 산업 전체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위기 대응 방식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의견 충돌은 당연합니다. 한국도 싸웁니다. 격렬하게 싸우죠. 그런데 위기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한국에서는 독특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분열보다 집중이 먼저 뜨는 겁니다. 재난이 터지면 자원봉사가 조직됩니다. 성금이 모입니다. 민간이 공백을 메웁니다. 시스템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일단 움직이고 움직이면서 고칩니다. 이 동원 능력이 산업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공급망이 흔들리면 대체 조달선을 찾아내고 공정을 바꾸고 납기를 맞추려 합니다. 국가적 대응 근육이 산업의 경쟁력이 된 겁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의 이 반응 방식이 앞으로도 계속 작동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같은 문제들이 심각한데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조건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건이 좋아서 성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나빴기 때문에 반응을 진화시켜온 나라였죠. 저출산은 새로운 위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자동화를 가속하고 인공지능 도입을 서두르고 돌봄과 의료를 기술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또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한국은 약점이 없어서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약점이 올 때마다 집단적으로 업데이트해왔기 때문에 강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한국이 위기마다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 그 작동 원리를 하나의 공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 공식이 앞으로의 한국에도 유효할까요? 저는 이 질문을 수십 번 받았습니다. 강연장에서, 정책회의에서, 학생들에게서.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스스로도 오랫동안 이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의 마지막에서 저는 그 답을 드리려 합니다. 한국의 문제 리스트부터 보겠습니다. 저출산입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고령화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지정학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은 또다시 선택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청년 세대의 피로감은 깊어지고 있죠. 이 리스트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리스트를 보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문제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누적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들은 한국이 지금껏 겪어온 것들에 비해 새로운 종류의 위기가 아닙니다. 형태만 바뀐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수업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공식을 정리하려 합니다. 한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해왔습니다. 저는 이걸 결핍의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입니다. 문제를 숨기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약점을 이미지 관리로 덮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시장이 불안해지고 외교가 흔들리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저출산 위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표현을 스스로 씁니다. 문제를 빨리 인정한 사회가 대안을 빨리 만들 수 있죠. 체면보다 생존을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낭만이 아니라 퇴로가 없다는 현실에서 나옵니다. 우회할 수 없으니 집중합니다. 저출산을 인구 정책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길을 찾습니다. 막힌 길 앞에서 주저앉는 나라와 다른 문을 찾는 나라의 차이가 여기서 갈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해결책을 기술과 시스템으로 고정합니다. 한국은 문제를 도덕이나 정신력으로 풀려 하지 않습니다. 공정으로, 인프라로, 제도로, 표준으로 해결하려 하죠. 감정적 구호가 아니라 설계로 접근합니다. 한번 만들어진 해결책은 자산으로 축적됩니다. 다음 위기 때 꺼내 쓸 수 있는 도구가 되죠. 네 번째입니다. 한 번에 성공하지 않고 빠르게 반복합니다. 완벽한 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빨리 만들고 빨리 고치고 다시 표준화합니다. 실패가 손실이 아니라 경험치가 됩니다. 시간이 쌓일수록 약해지는 나라가 있고 시간이 쌓일수록 정밀해지는 나라가 있죠. 한국은 후자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과가 나오면 산업으로 확장합니다. 한국의 강점은 전환 능력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해결책을 산업으로 바꾸고 수출로 바꾸고 세계 표준으로 바꿉니다. 문제 해결 자체가 경쟁력이 되는 구조죠. 여섯 번째입니다. 위기가 끝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살았으니 됐다가 아니라 더 올린다입니다. 위기가 사라져도 긴장을 끄지 않습니다. 한국은 위기 때만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위기가 없을 때도 업데이트하는 나라입니다. 이 6단계가 이 수업 전체를 관통하는 한국형 운영체제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할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은 성장한 나라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성장 방식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의 압축 성장 설계도를 원합니다. 중견국들은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은 한국의 균형 매뉴얼을 원하죠. 산업국들은 한국의 공정 속도와 표준 운영 방식을 배우려 합니다. 한국은 중간 국가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형 국가의 교과서가 됐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결핍이 있어야만 성공하는 건가요? 풍요로운 나라는 결국 강해질 수 없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결핍이 성공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결핍 앞에서 선택하는 방식이 성공을 만듭니다. 같은 결핍 앞에서 무너진 나라도 있고 설계로 바꾼 나라도 있습니다. 한국이 특별한 건 지독한 결핍 앞에서 반복적으로 선택해온 방식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풍요로운 나라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수업을 한국을 칭찬하려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의 모델을 설명하려고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약점이 많은 나라였고, 그래서 해결하지 않으면 죽는 문제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압박이 한국을 공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설계로, 구호가 아니라 표준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죠. 다른 나라는 위기에서 깎입니다. 한국은 위기에서 정밀해집니다. 풍요는 사람을 잠재우고 결핍은 사람을 깨웁니다. 한국은 늘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위기 앞에서도 한국은 또 깨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국이 수천 년간 반복해온 선택이니까요. 약점이 운명을 정하지 않습니다. 대응이 운명을 만듭니다. 한국은 그 사실을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조건 속에서 가장 선명한 결과로 증명해왔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약점이 많았던 나라가 아닙니다. 약점을 핑계로 삼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길이 막히면 돌아가지 않고 새로 냈고, 자원이 없으면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하나의 위기 앞에서 조용히 다음 설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